한 번 죽는다고 약해지지 않아. 오히려 등에 칼을 맞으며 웃는 법을 배웠지. 전국 생중계 중인 화려한 무대 위, 하은주 3번이 여우주연상 수상자. 하그룹에 따른 우아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조명 아래 섰다. 그녀의 눈은 천천히 깜빡이며 미소는 천사 같았다. 하지만 몇 초 후 그녀의 약혼자가 마이크를 들고 냉정히 말했다. 하은주, 나는 10년 동안 동급생을 괴롭힌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 순간 장내는 침묵, 플래시가 번쩍이고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독처럼 퍼붓기 시작했다. 욕설, 비난, 그리고 산성 액체. 피부가 타는 고통 속에서 그녀의 시야가 흐려질 때 익숙한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언니, 알았어야죠. 흰 꽃은 항상 썩은 시체 위에서 피는 법이에요. 그녀는 자매처럼 아꼈던 하지민, 세상이 사랑한 무고한 피해자. 그리고 다시 눈을 떴다. 칠판 냄새, 종소리, 낡은 교실, 모든 것이 돌아왔다. 17살, 고등학교 2학년의 하은주로. 바로 앞에는 하지민, 낡은 교복을 입고 수도꼭지를 들며 스스로 물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하지민, 언니, 사과는 생각해 보셨어요? 하은주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눈물 한 방울도 없었다. 하은주, 사과? 아니, 하지만 괴롭힘이 뭔지 보여줄 수는 있지. 다음 순간, 하지민은 화장실로 끌려갔고 머리는 세면대 안으로. 하은주, 그 더러운 입으로 고자질하기 전에 양치부터 해라, 알았지? 이번 생의 첫 행동은 두려움이 아닌 냉철한 분노였다. 그리고 하은주는 처음으로 악역 이되기를 즐겼다. 죽음과 배신에서 다시 태어난 유소연은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통을 동력으로 삼고 눈물을 무기로 바꾸며 무엇보다도 자신을 이 게임의 조종자로 탈바꿈시켰다. 서연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복수가 효과적이려면 바둑처럼 차분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첫 번째 목표는 김하정, 겉으로는 친구인 척하지만 강현우와 함께 그녀를 함정에 빠뜨린 위선자였다. 서연은 동창회라는 명분으로 모임을 조직했다. 하지만 실상은 상류층 스캔들을 파헤치기로 유명한 기자와 은밀히 접촉해 놓은 상태였다. 모임 중 아정이 술에 취해 방심한 순간 그녀와 류그룹 재무이사의 친밀한 사진들이 SNS에 퍼졌다. 즉시 내부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고 언론은 아정에게 맹렬히 달려들었다. 서연아, 왜 말 안 해줬어? 지금 언론이 난리야. 서연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다. 그녀에게 아정의 몰락은 단지 서막일 뿐이었다. 두 번째는 강현우, 한때의 약혼자이자 약혼식 날 그녀를 가장 먼저 배신한 자. 서연은 물증보다 감정에 호소했다. 부드럽게 옛 추억을 떠올리게 만들며 조용히 다가갔다. 현우 오빠, 한 번이라도 후회한 적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그의 얼굴엔 죄책감과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취기에 그는 아정과 함께 서연을 모함했던 구체적인 장소와 인물들을 말했고 그 모든 대화는 서연의 녹음기에 담겼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현우가 속죄의 기회를 얻었다고 착각하도록 유도했다. 가장 큰 상대는 바로 가족 친오빠 류지훈이었다. 이 집안에 서연이란 동생은 없다. 고 외쳤던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가장 깊이 찔렀다. 지훈의 약점은 권력욕과 비밀. 서연은 탐정을 고용해 그의 해외 불법 투자 내역을 파악했고 암암리의 금융범죄 조직과 연관된 자금 흐름을 찾아냈다. 하지만 그녀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당신의 여동생이 아닌 남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라는 문구와 함께 계좌 내역이 담긴 익명의 이메일을 보냈다. 지훈은 바로 류그룹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창백한 얼굴, 흔들리는 눈빛. 그러나 서연은 아직 그림자 속에 있었다. 그녀는 주요 주주들에게 조용히 접근해 지훈의 독단적인 경영 행태와 권력 장악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그녀는 단순히 그를 몰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뢰까지 무너뜨리려 했다. 복수는 단지 파괴가 아니었다. 서연은 동시에 새로운 정체성으로 세상에 나타났다. 그녀는 류민서라는 이름으로 고아들을 위한 자선단체를 창립한 유능한 여성 CEO로 다시 태어났다. 언론은 그녀에게 주목했다. 류민서는 누구인가? 왜 류소영과 닮았는가? 라는 질문이 쏟아졌고 과거의 진실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옛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강요되었다고 주장했다. 서연은 용서를 원하지 않았다. 이해받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단지 자신을 무너뜨린 자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류그룹 전 주주에게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그 안엔 강현우가 눈물을 머금고 고백하는 영상이 있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전부 우리가 꾸민 일이었어요. 이제 이 게임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드러났다. 무대의 주인공은 한때 돌을 맞던 그녀, 이제는 폭풍의 중심에서 냉정히 미소 짓고 있었다. 서연의 18살 생일 파티는 단순한 축하의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복수극의 무대, 진실을 폭로하는 시작점이었다. 화려한 조명과 웃음소리가 퍼지는 가운데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예전 같았으면 위축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파티장 한복판, 그녀는 정장을 입은 채 단상에 올랐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리모컨을 눌러 대형 스크린을 켰다. 그곳에선 과거 그녀를 괴롭혔던 사람들, 가족, 친구, 사회적 인맥, 위 이면이 드러났다. 녹음 파일, 사진, 문자 캡처, 모든 것이 증거였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그녀의 이모부가 어린 시절 그녀의 재산을 빼돌리는 영상이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모든 걸 언제 준비했어? 누군가가 외쳤다. 오래전부터요. 당신들이 제 삶을 망가뜨린 그 순간부터요. 그녀는 가족의 위선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순간부터 파티는 파괴의 무대로 바뀌었다. 누군가는 도망치고, 누군가는 부정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림 없이 그 모든 장면을 담담히 지켜보았다. 파티가 끝난 후 그녀는 미디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받은 사회적 차별과 괴롭힘을 고발했다. 대중은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서연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SNS에서는 서연의 용기에 찬사를,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는 해시태그가 유행처럼 번졌다. 서연은 갑작스레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고 그녀의 다음 행보는 모두의 관심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는 사회 전체의 구조적 불의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직접 재단을 설립하고 유사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법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건 단지 나 하나의 복수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권리를 되찾는 싸움이에요. 그녀는 자신을 울렸던 사회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차가운 복수의 불길은 이제 따뜻한 정의의 불씨로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씨는 더 많은 이들의 어둠을 밝히기 시작했다. 이후 서연은 더 거대한 적과 맞서기 위해 법과 언론, 대중의 힘을 조합해 나갔다. 그녀는 유명 로펌과 협력해 과거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을 지원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서연이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피해는 숨기면 없어진다고들 말하지만 저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숨겨진 고통도, 외면당한 진실도 결국은 드러난다는 걸. 그녀의 말은 큰 울림이 되었고 방송사들은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그녀의 이야기를 전했다. 시민단체들도 동참하며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어느 날 그녀는 교복을 입은 채 한 고등학교에 방문했다. 그녀의 강연은 폭력과 차별에 맞서는 청소년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목소리는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나자 학생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고 몇몇은 울며 그녀에게 안겼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희망의 상징이자 변화의 불씨였다. 세상은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연이 있었다. 서연은 대중의 지지와 언론의 관심 속에 단숨에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에 안주하지 않았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다. 무너졌던 인생을 되찾는 것. 더 나아가 그들을 능가하는 위치에 서는 것. 그녀는 복수를 삶의 동력으로 삼아 철저하게 커리어의 판을 짜기 시작했다. 그녀가 택한 첫 무대는 정치와 기업, 양쪽 모두와 연결된 재단 설립이었다. 이름은 빛과 그림자 재단. 표면상으론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자선단체였지만 내부는 치밀한 정보 분석과 법률 네트워크가 결합된 전략실이었다. 그 중심에는 한때 소외된 피해자였던 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자신을 무시하고 이용했던 일가 기업을 겨냥했다. 과거 그녀의 이름으로 등록된 지분들을 법적으로 되찾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전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수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났다. 그녀의 부모가 남긴 유산과 지분이 가족들에 의해 조작된 계약으로 탈취다했음을 증명한 것이다. 법정에서 그녀는 정면으로 맞섰다. 제 삶을, 제 이름을, 제 가치를 훔쳐갔던 당신들에게 오늘 여기서 되돌려받습니다. 재판 결과는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유산을 되찾았고 그와 동시에 사회적 영향력을 더 키웠다.
언론은 그녀를 복수의 아이콘이자 정의의 CEO로 불렀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에서 지휘자이자 전략가로 거듭나 있었다. 그동안 조용히 수면 아래 있던 이들도 그녀의 이름 아래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과거를 바꾸고자 하는 이들. 그리고 진실을 무기로 쓰려는 이들. 하지만 전장은 이제 막 넓어지고 있었다. 정치권과 기업권은 그녀의 존재를 경계하기 시작했고 거짓을 진실로 덮으려는 자들은 다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한밤중 그녀의 사무실엔 익명의 경고장이 배달되었다. 그만두지 않으면 너도 무너질 것이다. 서연은 그 종이를 찢으며 말했다. 나는 이미 무너져본 사람이야. 두려울 게 없어. 그녀는 각계각층 전문가들을 영입해 팀을 꾸리고 언론 및 SNS를 활용한 여론전쟁을 펼쳤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과거 자신을 헐뜯던 기자를 설득해 이제는 그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전사로 만들었다. 내가 너희에게 배운 건 단 하나야. 약자에게는 언론도 칼이 되지. 하지만 그 칼은 나도 쥘 수 있어. 재단은 점차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조명하는 플랫폼으로 커졌고 기업의 불공정 계약, 학교 내 괴롭힘, 여성 대상 혐오 범죄 등 수많은 사안을 다루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지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피해자들을 교육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장학금과 취업 연결까지 구축했다. 하루는 한 소녀가 찾아와 울며 말했다. 언니 덕분에 용기 냈어요. 나도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그녀는 조용히 그 아이를 안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함께 해보자. 그녀의 영향력은 이제 한 사람의 복수를 넘어 사회 전체의 각성과 변화로 번지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마지막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진짜 적은 사람들 사이에 숨은 또 다른 위성과 권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그 마지막 전장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 기념식이 열리는 저녁, 모든 시선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백색 드레스를 입은 한소영, 서연을 짓밟았던 가면 속, 백년화는 여전히 자신이 이 무대의 주인공이라 믿고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축하 인파 속에서 그녀는 마치 영원한 여주인공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의 무대는 그녀의 추락을 위한 장이었다. 서연은 이 기념식을 위해 몇 달을 준비했다. 각종 자료, 음성 녹음, 영상, 증언, 그녀가 손에 넣은 모든 진실의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추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 앞에서 한소영의 가면을 벗기기로 결심했다. 기념식 중반, 사회자가 갑자기 화면을 바라보라고 제안하며 주최 측이 준비한 감동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했다. 처음엔 평범한 성장 다큐멘터리처럼 시작되었지만 곧 장면이 어둡게 전환되며 충격적인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음성 녹음 속 한소영은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걔는 그냥 계집애야. 내가 조금만 눈물 흘리면 다 내 편이지. 남자들이 얼마나 단순한 줄 알아? 관중들의 표정이 굳기 시작했다. 이어진 영상엔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거짓 루머를 유포하며 경쟁자들을 끌어내리기 위해 꾸민 계략들이 담겨 있었다. 거기엔 서연에게 누명을 씌우던 장면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한소영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일어나 소리쳤다. 이거 조작이야.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그때 무대 위로 서연이 등장했다. 단정한 정장 차림, 침착한 눈빛.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저는 오늘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랜 시간 침묵했고 그 대가로 인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한소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사람들의 연민을 이용했고 진실을 짓밟았습니다. 그 대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순간 SNS 실시간 트렌드에 한소영 실체가 오르기 시작했고 뉴스 속보들이 쏟아졌다. 언론은 발빠르게 기획보도를 시작했고 서연의 영상은 삽시간에 수백만 뷰를 돌파했다. 한소영은 무대에서 끌려나갔고 경찰은 조사를 위해 그녀를 소환했다. 그동안 묻혀있던 서연의 억울함도 재조명되기 시작했고 여론은 압도적으로 그녀 편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단지 복수의 달콤함에 도취되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어 말했다. 이번 일은 단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가면을 믿고 진심을 의심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다시는 누군가가 저처럼 상처받지 않길 바랍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고 사회 각계에서는 진실과 책임에 대한 담론이 이어졌다. 며칠 후 기념식의 공식 보도 사진 속에는 한소영이 아닌 서연이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인 소녀가 아니었다. 진실을 무기로 가면을 벗긴 승리자로서 새로운 전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 복수극의 진짜 끝은 정의를 되돌려놓는 것임을 한소영이 경찰 조사를 받으며 사회적 몰락을 맞이했지만 서연은 그걸로 끝내지 않았다. 그녀의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다. 단지 명예회복이 아닌 악을 뿌리 뽑는 것이었다. 서연은 검찰과 협력하며 한소영의 범죄 행각을 전면 조사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학교 내 따돌림과 루머 조작이 아니라 한소영은 명예훼손, 사기, 심지어 증거 위조에까지 손을 뻗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자료는 이미 서연의 손에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움직였고 단 한 번도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다. 모든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고 서연은 그 과정에서 날카로운 전략가로 변모했다. 난 이제 더는 울지 않아. 누군가 대신 울게 만들지도 않을 거야. 그저 진실이 말하도록 두겠어. 기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서연을 따라다녔다. 그녀는 한 번도 자극적인 말을 하지 않았고 오직 증거와 법적 절차에만 집중했다. 한소영의 변호인은 끊임없이 허위 주장과 피해자 코스프레로 대응했지만 이미 세상은 그녀의 눈물에 속지 않았다. 3개월 후 검찰은 정식으로 한소영을 기소했다. 서연이 수집한 증거는 결정적이었다. 피해자들의 진술, 조작된 이메일과 메시지, 익명의 제보자들까지 모두 그녀를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었다. 재판 첫날, 법정은 인산인해였다. 기자들과 시민들, 피해자 가족들까지 꽉 찬 방 안에서 서연은 증인석에 앉아 또렷한 목소리로 진술했다. 그녀는 단지 저만 괴롭힌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조용히 짓밟혔고 삶이 무너졌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 모든 피해자들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정의는 눈을 감고 있지만 진실은 기억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방안은 숨죽였고 판사조차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인은 반박했지만 증거가 명백했고 한소영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몇 주에 걸친 재판 끝에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 한소영은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타인의 삶을 파괴했으며 사회적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였다. 이에 징역 6년을 선고한다. 한소영은 법정에서 그대로 무너졌다. 울부짖으며 억울하다고 외쳤지만 이제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는 수갑이 채워진 채 호송차에 올랐다. 그 모습을 서연은 담담하게 지켜봤다.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기자가 그녀를 둘러쌌다. 서연 씨, 지금 심정은 어떠신가요?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본 뒤 조용히 말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단지 시작일 뿐이죠. 이제 진실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니까요. 그 말에 기자들은 숙연해졌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두려움 대신 용기로, 침묵 대신 진실로. 며칠 뒤 방송사들은 서연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다. 가면의 끝에서라는 제목의 영상은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이들이 서연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들 속엔 당신 덕분에 나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는 문장이 반복되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변화는 이제 시작이었기에.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누군가의 정의가 침묵 속에서 꺼지지 않도록. 한소영이 철창 뒤로 사라진 후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다. 하지만 서연의 내면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었다. 악인을 처벌했지만 오랫동안 눌러왔던 고통과 외로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다. 세상은 그녀를 영웅이라 불렀고 언론은 연일 그녀의 용기를 찬양했다. 하지만 서연은 화려한 수식어 대신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복수는 정의를 되찾는 수단일 뿐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고요한 아침마다 책상 앞에 앉아 마음속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에게 연락했고 피해자였던 이들조차 용기를 내어 삶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한 방송사는 그녀에게 자서전을 제안했고 그녀는 망설이다가 승낙했다. 제목은 조용한 전쟁이었다. 그녀가 겪은 불의, 침묵,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용기를 기록하기 위함이었다. 자서전이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많은 독자들이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다. 당신의 글을 읽고 나도 버텨보기로 했어요. 세상이 무너져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편지마다 울림이 있었고 서연은 그 울림을 품에 안았다. 한편 그녀를 외면했던 가족 중 일부는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의 작은 고모는 조심스럽게 찾아와 말했다. 그땐 우리가 너무 무지했어. 내 말을 믿지 않은 게 평생 후회로 남을 것 같아.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늦었어도 진심이면 받아들일게요. 그녀는 과거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미래를 향하고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있었다. 이후 서연은 청소년 인권 캠페인에 참여하며
학교 폭력과 따돌림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그녀의 경험은 수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게 해주는 불씨가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한 고등학교 강단 위에 섰다. 학생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너진 그 자리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중은 숨을 죽였고 박수는 오래도록 이어졌다. 서연은 알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는 걸.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치유자였고 새로운 시대의 증인이었다. 서연은 법정에서의 마지막 진술 이후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동정이 아닌 존경이었고 그녀의 이름은 정의와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어. 그녀는 자신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 삶이 망가졌던 수많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학교 폭력, 권력 남용, 침묵의 문화, 그 모든 것을 뿌리 뽑지 않으면 또 다른 한소영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그렇게 서연은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피해자 지원재단을 설립했다. 이름은 희망의 언덕. 이곳은 단지 치유의 공간이 아닌 제도적 변화와 인식 개선을 위한 플랫폼이 되기를 바랐다. 우린 상처받았지만 약하지 않아요. 상처는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증표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언론은 그녀를 시대의 목소리라 불렀고 각종 방송과 대학에서는 그녀를 초청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서연은 스포트라이트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녀의 관심은 더 깊고 구조적인 문제에 있었다. 어느 날 한 익명의 제보자가 재단으로 편지를 보냈다. 서연 씨, 한소영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뒤에는 늘 누군가가 있었어요. 힘이 있고 조용하게 움직이며 모든 걸 덮어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밝혀야 진짜 끝납니다. 서연은 그 편지를 손에 쥐고 멈췄다. 그녀의 두 눈은 결의에 찼고 곧 재단 회의실에 전 직원이 모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개인의 죄를 밝혀왔지만 이제는 구조의 죄를 마주해야 해요. 그녀는 자신이 과거 억울함을 호소했을 때 외면했던 학교 이사장, 학생처장, 그리고 언론사 고위 관계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그들은 한소영의 배후에서 암묵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가해를 덮고 피해를 묵살했다. 이제 그들을 무너뜨릴 시간이에요. 증거를 모으는 일은 쉽지 않았다. 대부분은 권력과 자본으로 방어벽을 구축하고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지금도 높은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서연은 혼자가 아니었다. 재단의 변호사팀, 언론 내부의 양심 있는 기자들,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또 다른 고발 다큐멘터리가 세상에 나왔다. 제목은 침묵의 카르텔. 이 다큐는 그동안 은폐되었던 여러 건의 피해 사례,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 그리고 서연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방송은 전국적인 충격을 안겼고 교육청과 검찰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결국 학교 이사장은 사임했고 학생처장은 구속되었다. 서연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 명을 처벌하는 것으로 정의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의는 시스템이 바뀌고 사람들이 다시는 같은 상처를 입지 않도록 지켜줄 때 완성됩니다. 기자들은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고 그 장면은 전국으로 생중계되었다. 며칠 뒤 그녀는 오랜만에 조용한 공원을 찾았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앉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그곳에서 그녀는 작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옆자리에는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서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따뜻한 미소를 지은 그 남자는 그녀의 곁을 언제나 묵묵히 지켜온 유진이었다. 그래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볼게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늘은 맑았고 태양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부활의 끝,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의 태양은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서연은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한소영이 감옥에 수감된 뒤에도 쉽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고요한 아침에 눈을 떠도 여전히 지난날의 그림자가 잠시 그녀를 붙잡곤 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지켜냈고 누구보다도 강해졌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사람이 그녀의 삶에 다가왔다. 그의 이름은 도연이었다. 언론사에서 다큐멘터리 가면의 끝에서를 제작했던 PD였고 서연과 처음 만난 건 법정에서였다. 그때는 업무상 스쳐 지나간 인연에 불과했지만 다큐 방영 이후 그는 몇 차례 인터뷰를 이유로 서연을 찾았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두 사람은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제게는 용기였죠. 도연의 그 한마디가 서연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다. 그는 서연의 상처를 들추지 않았고 그녀를 어떤 프레임에도 가두려 하지 않았다. 다만 옆에 머물며 묵묵히 함께 걸었다.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세상의 소란을 잊은 채 웃고 비 오는 날엔 우산 하나를 함께 쓰며 조용한 위로를 나눴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연은 자신이 다시 누군가를 믿고 기대고 싶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내가 너무 무너진 사람이라면 어쩌죠?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도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무너진 자리에 피는 꽃이 가장 강하죠. 당신은 이미 그렇게 피어났어요. 그 말에 서연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말에 스스로를 온전히 믿고 싶어진 순간이었다. 계절은 다시 봄이었고 서연의 삶도 그렇게 조금씩 따뜻해졌다. 더 이상 복수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를 증오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더는 도망치지 않았다. 하루는 도연이 그녀를 한적한 호숫가로 데려갔다. 노을이 지는 풍경 속에서 그는 말없이 작은 상자를 꺼냈다. 서연 씨, 당신의 용기와 진실에 반했어요. 이제 제 옆에 있어줄래요? 서연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나도 나의 계절을 살아보고 싶어요. 그 순간 바람이 불었고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마치 진짜 봄이 그녀에게 말을 거는 듯. 서연의 인생은 비로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엔 사랑이 있었다. 서연과 지호는 마침내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조용한 행복을 쌓아가던 그들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났다. 류하린, 지호의 대학 시절 연인이자 해외에서 성공한 아트 디렉터로 돌아온 그녀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지호 앞에 섰다. 오랜만이야, 지호야. 여전히 따뜻한 눈빛이네. 그녀의 등장은 서연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하린은 지호와의 추억을 자연스럽게 꺼내며 서연의 존재를 은연중에 무시했다. 그때 파리에서의 전시회, 기억나? 너와 함께한 그 밤은 아직도 생생해. 지호는 당황한 듯 미소 지었지만 서연은 그 미소 속에서 흔들림을 느꼈다. 며칠 후 서연은 지호와의 대화를 시도했다. 하린 씨와의 관계 아직 정리되지 않은 거야? 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서연아.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지금 내 마음은 너뿐이야. 하지만 하린의 존재는 점점 더 두 사람 사이를 파고들었다. 지호의 전시회에 하린이 후원자로 나서며 언론은 두 사람의 재회를 화제로 삼았다. 지호 씨와 류아린 씨, 다시 함께 작업하시나요? 기자들의 질문에 지호는 침묵했고 그 침묵은 서연에게 상처가 되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게 느껴졌고 지호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러던 중 서연은 하린과 마주쳤다. 서연 씨, 지호는 나와 함께 있을 때 가장 빛났어요. 당신이 그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린의 말은 서연의 마음을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호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의 지호는 나와 함께하며 성장했어요. 그를 믿어요. 그날 밤, 지호는 서연을 찾아왔다. 미안해, 서연아. 하린과의 일은 정리할게. 내 마음은 변함없어. 서연은 지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린의 등장은 두 사람의 관계를 시험에 들게 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향한 믿음으로 다시금 단단해졌다.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밤 이야기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